제16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2년 이후 정부 권장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화폐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러한 화폐 수요 변화는 단기적으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해지면 우리 호주머니에 우리 지갑에 화폐를 보유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카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국에 예금을 하려고 할 것이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 테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화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외국에 예금을 하려고 할 테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흑자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통화 공급량이라는 것은 도메스틱 크레딧에다가 네포린 에셋을 합한 것이 이 하이파워드 마니 통화 공급량이 되는데 이걸 변화율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네포린 에셋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네포린 에셋이 뭐하고 같은 거는 국제수지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준비자산의 증감. 그래서 흑자가 되면 이게 지금 흑자가 되면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규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증가한 것만큼 도메스틱 크레딧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국내 여신을. 국내 여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국내에 풀었던 화폐를 회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정의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는 국내 여신과 순외화 자산으로 구성된다. 국제수지 흑자는 외화 자산을 늘려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판매하는 등 국내 여신을 줄인다. 이렇게 돈을 회수한다. 뜻이 되겠습니다. 3번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의 외환거래량은 다른 시장 참여자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규모는 매우 작다는 거죠. 거의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환율 결정에는 다른 참여자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중앙은행이 정책 당국이니까 환율 변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그 규모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환율 변화 예상에 이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개입했으니까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예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환율 정책을 이제 그 이유는 중앙은행 환율 정책을 집행한 주체이기 때문에 예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유로 환율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 화폐의 유통 속도 V가 O라고 하고 명목
GMP가 500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화폐의 유통 속도는 명목 GMP를 명목 통화량으로 나눈 것이다. 자, 이거죠. MV equal PY.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나라 화폐 수요량은 얼마냐? 이게 지금 화폐에 대한 수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PY는 500이라고 했고 V가 5라고 했으니까 V는 5, PY는 500. 명목 GMP니까 실질 GMP 곱하기 물가 한 개 지금 명목 GM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폐에 대한 수요는 10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샤르 K는 케임브리지 현금 방정식은 M equal KPY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니까 PY는 500, M은 방금 구했듯이 100. 그러니까 K는 0.2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 명목 GMP가 600으로 증가하면 이것도 간단하죠. 이게 이제 명목 GMP가 이게 600이 됐단 말이에요. 600이 되면 V가 5니까 M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이 되겠죠. 그냥 여기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량은 20만큼 증가하게 된다. 명목 GMP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경우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식을 우리가 변화율 형태로 미분하면 M 플러스 V 햇은 PY, 여기 명목 GMP죠. PY 햇. 근데 이게 지금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V는 어떻습니까? 상수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되겠어요? M은 equal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면 화폐 수요는 명목 GMP와 이것과 이거 이 식에서 지금 보면 같은 비율로 변한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수요도 매년 10%씩 증가하게 될 거다. 5번 IMF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통화 공급량 M2 증가율이 선진국은 5.1%, 선진국 5.1%, 개도국은 평균은 16.6%.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개도국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훨씬 빠른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이 2.0%, 개도국이 5.7%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어느 그룹에서 실질 통화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합니까? 실질 통화 공급량이라는 것은 M 나누기 P인데 증가율로 따지면 변의 형태로 나누면 M 햇 마이너스 P 햇이죠. 이게 이제 실질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죠. 그런데 선진국은 5.1%,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여기에 통화 공급량 증가율 이게 물가 상승률이니까 빼면 선진국은 5.1 빼기 2.0에서 3.1%가 되고 개도국은 16.6 빼기 5.7에서 1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실질 통화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통화 공급량 변화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10%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뭐 더 낮았느냐 높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선진국은 5.1% 증가했는데 2% 증가했고 개도국은 16.6%만큼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는데 인플레이션은 5.7%.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선진국은 상대적 비가 39.2, 개도국은 34.3. 그래서 선진국이 통화 공급량 증가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았다. 개도국이 더 낮았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3번 통화 공급량과 물가 상승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통화 공급량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IMF 결과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단기에서는 물가가 경직적이죠. 물가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화공급량이 변하더라도. 두 번째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으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거 실질 소득이. 자,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물가가 변한다는 것은 산출량이 변하지 않았을 때인데 만약에 산출량이 변한다면 물가가 통화 공급량 증가할 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MV 이퀄 PY를 보면 통화 공급량 증가 시 실질 소득이 같이 증가하면 물가는 통화 공급량보다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게 V는 상수인데 M이 증가했을 때 Y가 가만히 있으면 P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만 Y가 증가하면 P가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번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에서 통화 공급량이 2배 증가하여 완전 고용 소득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자.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더니 소득이 증가한 거죠. 산출이 증가한 거죠. 초기 이자율 수준이 장기 이자율 수준이었다면 물가 수준은 얼만큼 변했는가? 앞서 한 질문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통화 공급량이 2배 증가했는데 산출이 증가하면 물가가 2배 증가하는데 만약에 산출이 증가했다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다면 물가는 그보다는 더 적게 증가하겠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할 때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화폐시장 균형식은 이것인데 이자율이 불변인 상태에서 이자율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M이 증가할 때 이자율은 불변인데 M이 증가할 때 Y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Y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 P는 통화공급량 증가율인 2배보다는 더 적게 증가하게 될 거다. 이것은 이 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MV 이퀄 PY 이 식으로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식으로 풀지를 않고 이 식으로 풀었던 것은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답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7번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환율 변화가 단기 환율 변화가 장기 환율 변화 커지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난다. 만일 통화 공급량 증가가 산출량을 실질 생산량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킨다면 이는 환율 오버슈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더 많이 할까? 오버슈팅이 더 적게 될까?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답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초기 이 통화공급량, 초기 균형점. 이쪽은 화폐시장이고 이쪽은 외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초기, 여기가 초기 균형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공급량을 늘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듯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점이 A에서 B로 그러면서 환율도 B'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환율 상승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서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곡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E3가 된다 이거예요. E3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 화폐에 대한 수요에서 Y1에서 Y2로 증가하게 되니까 화폐 수요 함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화폐 수요 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점이 B가 아니라 어디가 되죠? 균형점이 C가 된다. 균형점이 C가 되니까 이쪽으로 쭉 오면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이거 실질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의 환율은 여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갔어요.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로 실질 통화 공급량이 원위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점이 다시 화폐시장에서는 A가 되고 외환시장에서는 균형점이 이쪽으로 온다. D 프라임으로. 그래서 이 포가 장기 균형 환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 생산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면 오버슈팅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면 환율의 오버슈팅 정도가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아닐 때는 E3인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E2로 오버슈팅이 조금 더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세계 이자율의 상승이 소규모 개방경제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또 화폐 공급량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으로 통화공급량의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풀어보면 DC 네포린 에셋 이게 지금 통화공급량이거든요. 통화공급량인데 세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가 밖으로 나갈 테니까 이게 지금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감소해. 이게 감소하게 되니까 이 통화공급량이 줄게 된단 말이에요. 통화공급량이 줄게 되니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 여신을 늘려야 될 거다 이거예요. 이걸 상쇄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공급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늘려야 될 거다. 하지만 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어렵다면 궁극적으로는 통화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세계 이자율 수준으로 되게 될 거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세계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이 줄어들고 통화공급량이 감소해요. 이게 줄어들고 그래서 통화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거예요. 통화공급량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국공채를 매입하여 통화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이 국내 요신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이 완전 대체제라면 소국의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자본 유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계속 외국으로 자본이 이렇게 나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공개시장 조작으로 통화량 감소를 상쇄시키려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소국의 이자율이 세계 수준으로 이 소국 이자율이 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